월 기준 최대 낙폭 MDD를 10% 목표로 제한하는 ETF를 찾는다면 카바나 타겟 드로다운 10 ETF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낙폭 MDD 맥스 드로다운이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맥스 드로다운이란 쉽게 얘기하면 하필이면 내가 산 그 시점이 제일 비쌀 때 산 거예요. 그래서 사자마자 물린 거죠. 최고점에서.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많이 하락했을 때까지 최저점에 최대 얼마만큼 떨어질 수 있는지 그 최대 낙폭을 재는 것이 바로 MDD입니다.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인데 2007년도에 이때 완전 불마켓이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산 거죠. 수많은 여기서 보면 이제 드로다운 하락폭이 있었을 때 이때 회복이 됐는데 하필이면 2007년 최고점에 이때 펀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니 회복했다가 다시 어디까지 빠져요? 금융위기까지 이제 빠졌을 때 이 낙폭이 최고점과 최저점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기 낙폭을 그때 재보니까 61.6%까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락률이죠. 그러니까 이때 펀드나 여러 가지 가입하신 분들은 투자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다시는 펀드 가입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왜 최대 낙폭 MDD가 중요한가?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그건 이제 손실률과 상승률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 설명드리자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예를 들면 이제 상품에 가입을 했든 뭐 투자를 했다고 봐요. 주식을 투자했든 간에. 그래서 샀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요 3% 하락이 원금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얼마가 상승이 필요하면 3.09%면 이제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5% 정도 하락이 되면 이제 원금 회복까지는 5%가 아니라 5.26%가 필요하고요. 10%가 되면은 이제 11%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를 넘어가기 시작한 이 시점, 15%를 예를 들어 보자면 15%가 하락이 되면 원금 회복까지 무려 17.65%가 필요합니다. 2.65%가 하락보다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원금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30%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42.86%가 필요하고요. 상승을 해야 되고 원금 회복하려면 만약에 반토막이 났다 마이너스 50%다 그러면 2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MDD를 얼마만큼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원금 회복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특히나 지금같이 이제 캐시일드가 0인 상황에서 기대 수익률을 상당히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과거와 같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계속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을 자꾸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겟 리턴을 쫓는 그런 전략보다는 지금같이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 투자를 했을 때 최대 낙폭을 어디까지 내가 줄일 수 있느냐가 이 자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퇴출당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투자에 이어가는데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착안한 ETF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최대 낙폭 MDD를 일정의 어떤 목표 수준으로 제한한 ETF입니다. 타겟 드로다운 ETF라고 해서 개런티는 아니에요. 목표인데 이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가 있고 7%가 있고 10%가 있고 13%, 16%까지가 있는데 이 숫자가 바로 타겟으로 하는 맥스 드로다운의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5%라 그러면 상품 설계가 이게 멀티에셋인데 여러 가지 자산 배분을 통해 운용을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금융위기 터질 수도 있고 전염병 같은 사태가 온다 하더라도 이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생명선을 5%로 보겠다는 거죠. 5% 이하로는 맥스 드로다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다. 반대로 이 16% 같은 경우는 16%까지 이제 허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는 아무래도 숫자가 높아질수록 또 높은 리스크와 기대 수익률을 갖게 되는 거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15%가 넘어가면 상당히 원금 회복하면서 비대칭성이 높아지니까 저는 오늘 하나의 예로 10%짜리를 가져왔는데 카바나 타겟 드로다운 10 ETF 티커는 TDSC입니다.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최근입니다. 2020년 9월 17일이니까 지금 뭐 ETF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트링크 코드가 지금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을 왜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 매니지먼트 수수료가 0.8%고 뭐 여러 가지 재반 수수료를 더하면 이제 0.95%인데 2021년 9월 16일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어쨌든 뭐 리뷰를 할 수도 있겠지만 26bp를 이제 리펀딩 해줘가지고 실제적으로 수수료는 0.69%. 그래서 굉장히 싸진 않지만 이건 액티블리 동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한 ETF라서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이고요. 운영사는 카바나 에셋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ETF의 목적은 최대로 이제 겪을 수 있는 투자자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맥스 드로다운을 10% 정도로 이제 제한을 하려는 걸 목표로 하는 ETF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뭐 계량적인 지표도 사용하는데 핵심은 이제 여기서 개발한 카라라는 이제 에셋 알로케이션 그 방법인데
이코노믹 사이클을 이제 나누는 거죠. 뭐 수축기가 있고 확장기가 있는데 그 이코노믹 사이클에서 중간중간에 변곡이 될 만한 부분에서 각 구간마다 이제 퍼포밍하는 자산이 있고 언더퍼포밍하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코노믹 사이클이 변할 때마다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맥스 드로우다운을 어느 정도로 이제 손실을 제한했기 때문에 목표로 제한했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라도 손실이 커가지고 갑자기 뭐 다 전액을 현금화해가지고 자산시장에 참여를 안 하는 그런 우를 범할 그 리스크를 상당히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목표 타겟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 안에서는 어쨌든 하락을 해도 투자자로서는 이제 현금화하지 않고 버틴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현재 캐시 일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TF는 출시된 지가 올해 9월이기 때문에 트랙 레코드가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ETF 출시하기 전에 2012년부터 이 SM 매니지먼트에서 운영하던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카바나, 타겟, 드로우다운, 여기 프로페셔널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 그 자산 설계하는 분들이 이런 데다 이제 위탁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이런 상품을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상품 같은 거를 운영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 트랙 레코드가 2012년부터가 있습니다. 펀드 프로스펙터스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굉장히 투명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리즈가 7 시리즈가 있고 10 시리즈 뭐 13, 16이 있는데 가장 많이 가입한 게 보니까 이제 타겟 드로다운 프로페셔널 10 컴포짓이고요. 왜 컴포짓이냐면 이 운용사에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독립 재무 설계사들이 이제 가입했던 여러 가지 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자들의 개수가 3,446개인데 2012년부터 그거를 이제 평균을 낸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투명하죠.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굉장히 수수료가 비싸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3%예요. 언제까지냐면 2017년 3월 1일까지는 3%고 그 이후에는 이제 AUM의 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퍼포먼스를 보면 그로스, 그러니까 피를 떼기 전과 넷 퍼포먼스, 피를 뗀 후가 있는데 차이가 엄청 심하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수수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 성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게 되면 타겟 드로다운 이거는 ETF가 아니에요. 2012년부터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는 프로페셔널 시리즈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인데 미니멈 인베스트먼트가 25,000원입니다. 아무래도 초기 투자 금액이 적어서 수수료가 비싸지 않나 싶고요. 여기 보면 타겟 드로다운 목표가 10%고 시작된 거는 2012년 1월 1일입니다. 지금 출시된 ETF가 이 전략을 상당히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전략을 살펴보는 게 100% 동일한 애설로케이션 아닐지라도 상당히 지금 현재 ETF로의 성과를 기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모닝스타에서 어쨌든 간에 5스타를 받았고요. 펀드 프로스펙터스 굉장히 투명하게 했는데 이게 보면 깁 스탠다드라고 해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 스탠다드라고 요거를 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 다양한 운용사들 있잖아요. 그 운용사들 트랙 레코드를 낼 때 각자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투명하게 이제 공정하게 하고 어떤 데는 자기들이 좀 관리 못한 계좌는 일부러 누락시키고 퍼포먼스 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3자가 보기에도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운영사에서 운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반영했다고 보기 때문에 투명한 성과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타겟은 맥스 드로다운이 10%인데 월별 기준입니다. 리얼라이즈를 보니까 2018년도가 최악이었는데 그때 10%를 넘진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9.53이었고 변동성을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염병 사태 때문에 상당히 많이 흔들렸는데 연 변동성이 12%였고 3년치를 평균하면 11% 정도 되고요. 5년치는 이제 9.36% 그리고 이제 일드가 한 2% 정도 안 됩니다. 연도별 성과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를 보시려면 이 그로스와 넷 사이 정도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굉장히 수수료가 2에서 3%였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그로스와 넷의 퍼포먼스 차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ETF는 아무래도 수수료가 그거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로스 퍼포먼스에서 예를 들면 한 1% 정도를 좀 차감하면 비슷한 성과를 아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S&P 지수하고 뭐 모닝스타 여러 가지 벤치마크하고 보는데 리턴은 아무래도 이제 S&P 지수가 제일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멀티에셋인데 2012년 거 성과를 보면 사실 2018년도 마이너스 빼고는 굉장히 양호한 성과를 보고 있는데 핵심은 리턴보다는 사실 리스크 관리에 있기 때문에 맥스 드로다운을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올해 3월 전염병 사태 때 S&P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맥스 드로다운이 거의 한 20%가 가까이 됐는데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막아냈죠. 10%가 안 되게.
놀라운 거는 이제 작년 2018년도 맥스 드로우다운보다는 올해 전염병 사태 때 방어를 잘했습니다. 뭐 비슷한 수준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만큼 이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요 전략을 아마 투자하신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산 시장이 이렇게 많이 출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만약에 10%를 잡았다. 그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중간에 펀드를 예전에 100% 환매해가지고 현금화한다거나 그래서 업사이드가 다시 생겼을 때 그걸 못 따라가는 포모죠, 포모. 그런 리스크를 상당히 줄이면서 지금까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오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트랙 레코드는 프로페셔널 시리즈인데 이거는 ETF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이 프로페셔널 시리즈 애솔로케이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ETF죠. TDSC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멀티 커런시 부분, 라지 그로스, 리얼 에스테이트, 쇼 가버먼트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감안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프로페셔널 시리즈로 봤을 경우에는 투자가 시작된 후로부터 연평균 수익률이 그로스로 봤을 때 B를 제하기 전에 8.61%, 네트로 하면 5.84%죠. B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2에서 3%이기 때문에 7. 몇 프로 정도로 아마 ETF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ETF로 다시 돌아가서 ETF의 탑 홀딩을 이제 11월 11일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0%씩 이제 균등하게 돼 있는데 지금 굉장히 투명하죠.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ETF 그리고 이머징 마켓 ETF, 달러, 머니마켓이죠. 테크놀로지 ETF, 미국 지방정부 채권, 그리고 물가연동국채, 그리고 이제 커머더티 관련된 회사들, 메가캡, 기술주들, 그리고 금 이런 식으로 좀 에스 알로케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 알로케이션 기준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모델을 쓰는지 동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핵심은 이제 이코노믹 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이코노믹 사이클을 볼 때 이제 세 가지 지표를 보게 되는데 이코노믹 사이클은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가 수축 국면인지 팽창 국면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봐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변곡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애솔로케이션을 변화시키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코노믹 사이클에서 가장 퍼폼을 잘하는 자산, 가장 퍼폼을 못하는 자산인지 통계적으로 이제 봐가지고 계량화를 해가지고 제일 퍼폼을 못하는 자산을 줄여가지고 맥스 드로다운을 줄이는 리스크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그런 전략이고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경기 사이클을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일드 커브의 모양입니다. 미국 국채, 트레저리, 일드 커브의 모양이 어떻게 스티프닝 에지냐, 플래팅 에지냐, 역전되느냐 그런 걸 하나를 이제 지표로 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업의 실적이죠. 기업 실적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무빙 에버리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코노믹 사이클을 판단해서 스테이지별로 자산 배분의 전략을 굉장히 동적으로 가져가는 뭐 그런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이제 복잡해지고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요건 제가 주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카바나 그룹 웹사이트에 가면 여기 와이페이퍼로 본인들이 2019년도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시클리컬 에셋 리얼로케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카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는 관심 있으신 분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팩터로 이코노믹 사이클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산 배분을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코노믹 사이클 중에서 뭘 눈여겨보냐면 각 구간마다 보통은 이제 상관관계가 이제 마이너스거나 낮은 자산들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모든 자산이 현금 빼고 전부 다 이제 위험 자산으로 변하는 상황이 있다 이거죠. 현금 빼고 전부 다 하락하는 구간. 그런 구간들을 어떻게 보면 잘 캡처링 해가지고 그때 맥스 드로다운을 어떻게 줄이는 게 이제 킨 거죠.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카라는 시장 대비 더 초과 수익률을 내려고 아웃스마트 하려는 그런 전략보다는 그냥 큰 흐름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큰 흐름을. 거시경제가 좀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가 되는 거에 맞춰서 자산 배분을 편성을 하면서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리스크 에셋이란 말이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불마켓일 때는 이제 금리가 점점 올라가죠.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가면서.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 국채가 안전자산을 생각하지만 채권이 제일 리스키한 에셋으로 변할 수 있고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본드라든지. 그런데 반대로 이제 경기가 꺾이고 이제 불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아무래도 주식이 가장 리스키한 에셋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리스키 에셋이라는 정의가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모델에 따라서 그 각 구간마다 리스키 에셋이 많다. 그럼 그 비중을 줄이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타겟 맥스 드로다운을 뭐 5%부터 16% 했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리스크 구간을 포트폴리오에서 재조정하는 그 타이밍을 더 빠르게 가져갑니다. 빠르게. 리밸런싱 타이밍을. 그래야 빨리 이것을
재빨리 만약에 시장이 꺾인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를 확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드로우다운이 숫자가 높으면 이걸 좀 더 그레주얼하게 리밸런싱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여유를 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리스크를 줄인다는 얘기는 100% 현금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ETF의 핵심은 100% 현금화를 막자는 거에 있습니다. 어쨌든 자산 시장에 참여를 해야 장기적 우상향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리스크를 줄이냐? 그때 이제 각 이코노믹 사이클에 따라서 자산 간의 통계적인 상관계수를 분석해서 상관계수가 이제 낮거나 아니면 혹시 반대로 가는 그런 자산들을 편입하고 그 언더퍼포밍하는 자산들을 줄임으로써, 비중을 줄임으로써 그 리스크를 관리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와이페이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바나에서 S 알로케이션 볼 때 이제 스테이지를 보통 5개로 나눕니다. 베어리시한 것부터 이제 불리시한 것까지 중간에 이제 중간 구간이 있는데, 요 구간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불리시할 경우에 이제 주식 같은 자산이 아웃퍼폼한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든지 뭐 트레저리, 본드, 우선주, 리츠에 비해서. 반대로 이제 베어리시 마켓에서는 이제 주식보다는 US 달러 트레저리나 골드나 이제 현금을 아웃퍼폼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거고요. 그 사이는 이제 그때그때 다른 거고. 그래서 이코노믹 축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나눠서 리밸런싱을 하고, 팽창 국면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각 모델을 사용해서 동적으로 리밸런싱하는 ETF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콜을 했던 걸 살펴보게 되면, 옆에는 이제 SPY를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 차트를 본 건데, 5월 8일날 요때죠. 요때 어떤 콜을 했냐면, 그 전에는 이제 베어리시한 그 이코노믹 사이클로 진단을 했다가, 이때는 이제 모더레이틀리 베어리시자, 그러니까 베어리시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톤다운 한 거죠. 모더레이트리 베어리시 하게 되면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우선주,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채권, 배당주 이런 것들이 이제 담는다 그랬는데, 이때 이제 담았다는 얘기죠. 7월 달 되면 이때는 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오타인데 모더레이트리 베어리시에서 조금 더 이제 불리시한 쪽으로 간 거죠. 이때는 주식을 좀 더 담았던 거고, 베타가 높은 것들. 맞았죠. 사실 시행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9월 21일 날, 요때는 블리시에서 뭔가 시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분위기가. 요때는 이제 대선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우려도 있었는데, 요때는 이제 블리시한 콜을 약간 조심스럽게 cautiously 블리시로 바꿨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 장세에 좀 대비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은 어떠냐? 지금 10월 9일 날, 요때죠. 요때쯤에 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cautiously 블리시에서 moderately 블리시로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하는데, 이거는 패시브한 어떤 자산 배분이 아니에요. 자기만의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산의 아웃퍼포밍한 자산과 언더퍼포밍한 자산을 이렇게 약간 예측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뷰가 맞아야 사실은 이제 검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ETF를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꼭 이 ETF 투자뿐만 아니더라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마다 뷰를 이렇게 서머리 하거든요. 위클리 커멘터리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얘네들이 하는 콜이 시장이랑 어떻게 보면 잘 맞는지를 좀 보면서 검증이 되면 그때 한번 투자를 검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투자 참고 자료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ETF를 전체 자산 배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첫 번째는 그냥 이거 자체로 코어 ETF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한편으로는 기존에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을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약간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싶지만 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 그럼 주식에서 약간 요거를 바꿔서 디펜시브한 어떤 인베스트먼트 서브스트래티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트레디셔널 뭐 6대4 전략이든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거기서 약간 얼터너티브 개념으로 좀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시리즈를 보게 되면 뭐 스스로는 어쨌든 간에 내년 9월까지 피 웨이브를 받아서 0.67에서 보수적인 게 제일 낮죠. 그리고 제일 공격적인 게 0.69까지 이렇게 스스로가 돼 있습니다. 티커는 여기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 기준으로 최대 낙폭 MD들을 목표 수준으로 제한하는 ETF 주목하자. 두 번째, MD들을 10% 목표로 제한하는 TDSC US ETF 고려해볼만 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을 잘 감안하셔서 분산 투자 고려해볼만 하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가 트랙 레코드가 어쨌든 간에 전에는 프로페셔널 시리즈로 트랙 레코드가 있지만 100% 동일한 S 알로케이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ETF에 대한 트랙 레코드가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시한 지 9월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뭐 분기별 아니면 뭐 연 단위로 한번 지켜를 보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그 마켓 커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맥센스 하다. 그래서 뭔가 내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시면 이제 약간 테스팅으로 뭐 자산의 일정한 부분을 분산 투자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절대 추천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